안녕하십니까? 제가 회사의 CHO가 되고 나서 1년에 2차례 상하반기에 과장 이상 승진 대상자를 심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이 낸 성과를 다 합해 보니까 그룹 전체 성과의 70%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시즌에 한 번 더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때는 7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이것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신 분이 있었는데 브리티시 워터스 어소시에이트의 레오 달리오 회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연말에 전 직원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본인이 1년 동안 낸 성과를 숫자로 적어내라 했더니 실제 성과가 100이라면은 301%의 성과를 적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숫자에 성과 관리에 대한 의문과 고민 그리고 실마리가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은 요약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를 듣다 보시면은 어떤 부분들은 동의가 될 것이고 또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장을 나가기 전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나가신다면 여러분이 현재 속해 있는 기업 혹은 앞으로 내가 미래에 갈 기업에서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해갈지에 대한 유익한 결론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기업 성과평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중요한 부분이 성과평가의 목적은 공정과 공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함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먼저는 인적 자산과 물적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 성과평가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성과 내고 성장을 해야겠죠. 그것이 없는 성과평가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성과평가는 인재와 조직 개발의 출발점이 되면서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유용한 성과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인 연간 평가는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 평가는 집단 성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조직 평가는 어떤 경영 의사결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과 기업의 이해관계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경영과 리더십이 할 일입니다. 평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이슈를 3가지 정도의 이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의 성과 합과 실제 성과 차이가 3배라고 그랬죠. 이거 합의가 가능할까요?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이 변동이 일어납니다. 신입사원의 1년차 퇴사율은 27%입니다. 지난 25년간 미국, 한국 같습니다. 대퇴사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늘 그래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조사된 G세대 연구에 의하면 평생 4개의 직업이나 직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이직합니다. 경력사원들 계속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때 좀 짧게 끊어서 다시 합의하면 되지 않을까요? 가능할까요? 문제는 의사소통의 법칙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가 하나 늘어갈수록 소음은 2배로 증가합니다. 내용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잭 웰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슈를 직원들하고 800번을 소통을 해야지 소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잭 웰치보다 조금 더 소프트했던 구글의 에릭 슈미트 전 회장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들하고 중요한 이슈를 소통을 했는데 13번을 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하기 싫더래요. 그런데 직원한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해야지 해서 14번, 15번 하니까 직원들이 비로소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그동안에 우리가 성과평가를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한번 피드백을 해보겠습니다. 3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성과평가의 목적을 하나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 기업의 성과평가는 몇 점이나 맞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실패한다면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과 평가를 하는 목적은 명확하죠. 기업으로 볼 때는 양적, 질적, 그리고 인적 자산, 물적 자산, 단기, 장기적으로 자산이 증가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볼 때는 내가 성과도 내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평가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경영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한 분을 대표로 초대했습니다. 앤디 그로브 전 HP 회장이죠. 이분은 많은 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조금밖에 거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앤디 그로브만의 생각일까요? 직원들은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성과평가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70%가 성과평가에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을 합니다. 50%는 퇴사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본다면 CEO나 CHO는 적어도 성과평가에서는 과락입니다. 심각한 과락이죠. 그럼 이분들이 일을 잘 안 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BSC, MBO, KPI, OKR 등 수많은 실험과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사 원칙 중에 뭐가 있냐면은 어떤 동일한 직무에 연속된 3명이 실패하면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직무를 폐기하든지 통합하든지 완전히 다른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과평가도 그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은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과평가 나올 때마다 공정과 공평이 요즘 사회에도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공정과 공평은 성과평가의 핵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일에 영향을 미치는 11가지 트렌드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것도 공정, 공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갤럽의 전 회장인 클리프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전 세계 70억 명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숫자로 끄집어내서 통계화하겠다라는 실로 대범한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결론을 모아봤는데 인간 의사결정의 70%는 감성으로 된다는 겁니다. 성과평가는 논리와 이성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은 감성으로 결정을 하는데 개인 인식은 3배나 더 많이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과평가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마이크로 대응의 한계가 있습니다. 군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군에는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전 계획은 대통령부터 합참의장, 연대장, 대대장, 소대장, 분대장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잘 정리한 것입니다. 행동 강령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불행히도 군대에는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계획도 적과 만나면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죠.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군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 그동안의 작전 계획이라는 것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의도라는 것들을 신개념을 도입하게 되죠. 지휘관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목적과 작전 활동의 바람직한 상태를 기록한 것을 최종 한 줄로 기록을 합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낙동강 지역에서 적의 의도를 부숴라. 그러면은 상부의 어떤 연락이나 지휘 통신이 없다 하더라도 각 부대의 지휘관과 병사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지휘관의 의도인 거죠. 마이크로 대응의 또 한계를 볼까요? 최근의 지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휘는 그동안 인재 경영에서는 저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던 기업입니다. 특히 20대, 70대, 10으로 대변되는 평가 원리 있죠. 하위 10%를 매년 해고했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그러던 지휘가 2017년도에 그동안의 상대평가를 포기하고 절대평가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상시평가를 하죠. 연중. 중간중간에 성과평가 목표를 바꾸고 조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성과평가하고요. 채팅을 통해서 평가하고
또 앱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작전 계획과 똑같습니다. 마이크로 한 거죠.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성과평가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성과평가는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 하나에 승진, 연봉, 보상, 그 다음에 발탁되는 것, 교육기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고리를 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가 바로 성과평가입니다. 이것을 종합한 점수를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성과평가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누구나 사실이 아니라 견해에서 출발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평가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뿐이거든요. 가령 어떤 평가자는 평가에 후합니다. 박한 사람이 있죠. 중위값으로 주는 사람이 있고 최악의 경우는 책임을 상사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고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죠. 평가는 평가자가 누구인지 말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견해에서 출발하거든요. 가령 여러분들이 아마 면접관으로 들어가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면접 지원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3분? 5분? 10분? 제일 빠른 경우는 10초입니다. 그럼 나머지 1시간은 뭐 하죠?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대답과 이력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사람은 견해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성과평가를 통해서 성공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성과평가를 그러면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요. 하나는 개인, 또 하나는 조직, 그리고 개인과 조직을 합한 세 가지로 성과평가의 대안을 세워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의 연간 평가는 반드시 중단해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죠. 내가 생각하기를 3배 이상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율하는 것 여러분 합의가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설명하죠. 아까 합의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말에 성과를 가지고 그에 따른 보상이나 포상을 한다고 해봅시다. 기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해줬어요. 아무리 해줘도 사실은 아무런 근거 없이 3배나 불만족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3배 잘했는데 2배를 잘해줘도 나는 여전히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평가라는 것이 어렵고 그런 겁니다.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은 이기적인데요. 고객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1번입니다. 두 번째도 고객이 1번입니다. 세 번째도 고객이 1번입니다. 언제까지요? 개인 연관 성과평가가 들어오기 전까지. 일단은 평가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이기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 직무를 누가 맡아야 돼요? 누가 맡게 될까요? 그것이 어떤 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혹은 모든 기업에는 누구도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 있지만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누군가가 되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평가를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기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평가를 하게 되면 협력과 시너지보다는 경쟁으로 갑니다. 원래 조직은 바깥을 향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스트레치골에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 연간 평가가 들어오면 스트레치골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와 싸우는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에서 나눠야 될 파이는 눈에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더 가져가면 나는 적게 가져갑니다. 절대평가도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연간 평가를 중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전체 종합한 개인 연간 평가에 대한 성적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 연간 평가 관련해서 개별 성과급은
공평하지도 적정하지도 않다. 47%. 그리고 성과 관리 제도는 아무런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51%.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수치를 갖고 있는 것을 아는데 개인 연관 성과 평가를 유지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기 평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중기 평가가 갖고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기에 가질 수 있는 착시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개인들은 자기가 가장 성과를 많이 냈을 때를 기억합니다. 최고 높았을 때를 기억하죠. 나는 그렇게 성과를 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사나 인사 담당자는 그 사람이 못했던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실랑이를 벌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2년, 3년, 4년 시점을 벌리게 되면은 그 사람의 성과가 정확해집니다. 역량이 있고 성과를 냈으면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밑에 그래프에 있는 것을 전부 합하면 이 사람이 낸 성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역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와 역량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을 중기평가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평가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연간평가는 전임자의 성과나 기여, 시장의 경쟁 상황,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어디를 밀어줬는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 시점을 끊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한 오류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두 번째 사람은 전체적으로 성과가 기여도가 낮은 거죠. 이 두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정도만 더해주면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요. 조직원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우리 기업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들을 랭킹으로 적어내라고 하시면 됩니다. 10분이면 가능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적어내더라고요. 평소에 인간관계 관계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직원들이 적어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더하게 되면은 개인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국민들을 오랜 세월 속일 수 있고 전 국민을 잠시 속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여러분, 여기 국민에 한번 직원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직원들을 오랜 세월 속일 수 있고 전 직원을 잠시 속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직원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으로 역량평가와 성과평가를 분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터의 법칙 때문인데요. 피터의 법칙은 사람이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무능력의 극대치까지 승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의 최상부에는 무능력자들로 차 있다라는 것이 피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피터의 법칙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나인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나인 매트릭스는 성과와 역량을 한눈에 보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다만 성과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역량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과는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그 성과를 냈으면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 편향적일 수밖에 없죠. 지금 성과를 낸 것은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직무에서 역량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새로운 직무를 맡았을 때 해낼 수 있을 것인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중기와 장기평가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생애공헌 평가를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은 장기평가인데요. 한 사람이 입사해서 계속 평생 일한 것 동안 전체를 보고 가장 크게 기여한 것 한 가지만 적어내게 합니다. 단 한 가지. 두 가지를 적어내는 경우는 성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를 적어내서 너무 확실하면 또 한 가지를 적어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공뿐만 아니라 과도 적게 합니다. 과를 적게 하는 이유는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과가 있어도 공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 인사고과에서 3개년 A를 받은 사람과 첫 번째 해에 A를 받고 두 번째 연속 C를 받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의 기여가 더 클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2부장이라고 있었는데 부동산 담당자였어요. 이 사람이 좋은 부동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동안 공부도 많이 했고 네트워킹도 쌓았어요. 그래서 좋은 부동산을 샀는데 그 해의 인사고가 A. 그 다음에 2년 연속 C. 어떤 사람은 계속 3개년 연속 A를 받았겠죠. 그 사람이 그 두 번째 해부터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약간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매입한 부동산을 매각을 하게 됐는데 그 그룹에서 가장 큰 계열사가 낸 수익보다 훨씬 큰 수익을 이 한 사람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당당하게 이사로 취임을 한 거죠. 단기간에 끊어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캐릭터 디자이너 예를 들겠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해외에 라이센스를 줘서 매년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퇴사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어요. 회사에서는 이 사람에게 매년 동일한 연봉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어린 디자이너들의 꿈이 뭘까요? 저 언니가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회사가 진정성이 있네, 그리고 판단력이 있네라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몰입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와 장기 평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음에 조직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서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야겠죠. 두 번째는 평가 뒤에는 반드시 의사 결정이 따라와야 합니다. 자, 투입 산출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투입 대비 얼마나 많은 산출을 끌어내느냐는 그래프입니다. 역량이 작은 곳은 산출물도 작겠죠. 그런데 조직 역량이 같다 하더라도 개인 평가를 하는 곳과 조직 평가라고 집단 성과급을 하는 곳의 실제 산출물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평가하게 되면 내부에 치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집단으로 가게 되면 외부의 스트레치골에 도전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표를 더 크게 갖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A 브랜드가 있었는데 패션 브랜드였어요. 1분기가 지났는데 이제 사업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본부장이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성과급이 목표 달성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미 달성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바꿔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시장계는 왔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그룹에 가서 의논을 해서 우리에게 더 예산을 달라. 대신 이익을 많이 발생시킬 테니 발생시킨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직원들하고 쉐어하게 해달라고 합의를 끌어내서 직원들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 다음날 왔습니다. 직원들이 아침에 그 팀별로 모여서 그 전날 팔린 상품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낮에는 시장 조사하고 동대문에 가서 조사한 다음에 저녁에는 상품을 리오다나 뉴오다를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를 매일 합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모여서 상품 팔린 랭킹 쫙 노출하고 개인 지역별로 어떻게 했는지 다 노출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영업부서장이 찾아왔습니다. 직원 한 명이 퇴사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럼 빨리 충원하라고 그랬더니 가서 의논하겠다고. 돌아와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냐고? 그 다음에 2달이 지났는데 한 사람이 또 한 번 온 거예요. 한 명이 더 퇴사한답니다. 8명에서 6명이 되었네요. 그럼 빨리 충원해야죠. 다시 의논할게요. 충원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불필요한 일들은 제거하고 서로 자발적으로 나눠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연말이 됐을 때 1분기에 예상했던 것에 3배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곳의 본부장은 직원들을 성과급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브랜드가 약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브랜드를 살릴 기회가 왔으니까 시장에서 마켓 시어를 늘려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매장에서 매출이 30%만 늘어나면 매장주들은 이익이 2배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 매장주들을 잘 살게 해주자. 이런 것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유니콘 기업 하나를 방문했는데 그곳을 보니까 개별 성과급 적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집단 성과급으로 합니다. 성과가 나오면은 직원의 연봉 대비 균등하게 연봉 비율로 성과급을 줍니다. OKR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바텀업으로 OKR을 올리면 팀장하고 치열하게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옆에 있는 부서가 좀 문제다 싶으면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문제 아니냐고. 자기 일도 아닌데. 근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밤에 9시, 10시에 직원들한테 이메일이 오고 문자가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본부장 만났었거든요. 아니 요즘에 어떻게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냐. 요즘에 워라벨에다가 MZ 세대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들은 그렇게 한대요. 물론 이분들이 성과급으로 움직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선도자가 되어야겠다. 우리가 세운 목표를 가져가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조직이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미국의 페이스케일이라는 데에서 조사를 했는데 급여가 투명하면 이직률이 65%가 다운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작년 같은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급여 투명화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15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직원이 입사할 때 급여를 투명하게 다 노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미국에 확산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국에도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명하면 직원들이 훨씬 움직이고 굳이 공평, 공정 이슈가 나오지도 않겠죠. 두 번째는 조직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숫자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 평가를 하면은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이 없는 조직 평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결정은 여러 가지 가령 인재와 전략, 그다음에 재무 쪽에 있겠죠. 어떤 리더가 적합하지 않으면 내려야 되고요. 잘했으면 발탁을 해야 되고 적합한 자리로 옮겨야 되고 생산성이 높은 곳에는 더 인적 제한을 줘야 되고 아닌 곳은 빼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전략으로 볼 때도 지금 우리가 더 이상 경쟁 상황에서 이 전략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핵심 역량이 더 이상 아니다 싶으면은 우리가 새롭게 핵심 역량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재무적으로도 동일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조직 평가라는 것은 계획과 실제로 나온 결과를 비교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레고는 정말 잘하던 기업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런데 급격하게 성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그 이사회에서 한 전략 담당자가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내년도 매출 30%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비용은 2억 5천만 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실적은 손실이 2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열변을 토합니다. 얼마 후에 이사회에서 그 사람을 CEO로 발탁하죠. 그가 바로 37세의 크누스 토르프입니다. 그가 CEO가 되고 나서 그동안에 벌렸던 사업들을 다 모으고 핵심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잃었던 명성을 회복하고 2015년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장난감 브랜드 1위가 되는 거죠. 경영 의사 결정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뭐 처음에 도약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성장기, 성숙기를 거치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인재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 처음에 런칭을 할 때는 개척형들, 불도정들 있잖아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일단은 하는 성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한 2, 3년 지나면은 그 일을 이제 성과를 관리해야 하잖아요.
직원도 관리해야 되고 숫자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중앙에서 막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때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레고와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어떤 성과평가, 조직평가를 한 다음에 인재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전략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재무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들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피드백을 해가는 것을 매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성과평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개인과 조직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리더십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경영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좀 한 단계 높죠. 리더십이나 경영이나 거의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개인을 생각해 보면 저도 링크드인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딱 두 단어더라고요. 커리어, 성장입니다. 직원들은 그런 마음이 있죠. 개인. 그런데 기업은 수익이 나거나 어떤 또 추가적인 시장 가치를 올리거나 영속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기업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이해관계가 다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기업과 개인을 양쪽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인이 성과를 내면은 성과급을 받겠죠. 성장을 하면 역량이 늘어나니까 직책도 올라갈 거고 연봉도 올라가서 커리어가 쌓이고 몸값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개인이 성과를 낸 것이 기업의 실적으로 더해져서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개인이 성장해야지 인적 자산이 쌓여서 기업이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과 개인을 연결하는 것에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그 성과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직원들을 더 성장하게 할지, 성과를 내게 할지, 그 결과로 기업의 자산을 키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성과평가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직원들을 성장시키고 지원할 수 있을까요? 학습과 성장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한 그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70대, 20대, 10입니다. 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워라밸을 할 때도 사실은 성장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워라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장을 생각하면 책도 많이 읽고 네트워킹도 하고 커피챗도 하고 독서 모임도 나갑니다. 영어도 공부를 좀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킹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면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30% 정도. 실제로 직원은 사람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 피터 드러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식 노동자의 그 성장의 책임을 누가 갖고 있냐? 기업이냐? 아니면 동료냐? 직원이냐? 본인이라는 거예요. 지식 노동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장의 70%는 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관리자와 리더들이 직원하고 인사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소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지, 어떻게 성장할지 도와주고 지원하는 거죠.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고 시스템을 줄 수도 있고 도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장하게 돕는 일들을 관리자들이 이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성장을 돕는 면에서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것으로 그 개인의 연간 자기 개발 계획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것인데요. 참고로 이것은 제가 같이 일했던 팀장의 강점 개발 계획서입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 그의 3개년 평가를 다 펼쳐놨어요. 그 다음에 평판 다 확인해서 강점과 보완점을 다 모아보고 제가 관찰한 걸 통해서 이 사람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프로 네트워커다. 이 사람은 외부의 그 부사장급 경력자를 만나도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자기 가정이 어떻고 연봉이 어땠고 이전에 회사가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 사람의 앞에 오면 다 무장 해제가 돼서 다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뭘 요구해도 뭔가 약점이 잡힌 느낌이 들어서 대부분 다 이 사람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실히 이쪽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국내 최고의 리크루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포지셔닝을 해줬습니다. 한 8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자기 바인더 맨 앞에다 꽂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포지션이 이런데 올해 성과 목표,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리고 활동 계획을 적은 다음에 나의 강점을 어떻게 개발해서 이 일들을 해나갈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갤럽에서 측정한 강점이든 버크만의 강점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하도록 돕고 수시로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이번에 이런 걸 했는데 잘했다. 역시 이런 강점을 잘 살렸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주면 강점은 마치 근육과 같거든요.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유도에는 140가지의 기술이 있어요. 스포츠 유도요. 근데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은 결국 하나나 두 개의 기술입니다. 강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성과를 내도록 돕는 것, 그것이 리더가, 관리자가, 인사 담당자들이 도와야 될 영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움직이면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합을 해봅니다. 보면은 우리가 연간 개인 성과 평가를 중단해야 된다고 그랬죠.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개인 평가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내부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외부에는 관심이 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시너지를 내거나 협력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조직 또한 스트레치 골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 평가를 중단하고 대신 중기와 장기 평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중기 평가를 하게 되면은 평가에 대한 오류를 막을 수가 있고 성과와 역량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평가를 도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장기 평가를 도입하면 회사의 진정성과 판단 능력을 믿고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리 이직이 잦은 시대라고 하더라도 어느 기업의 대표나 오너가 자주 이직하는 직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오랫동안 성과를 잘 내줄 수 있으면 좋고 그런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어느 경영자나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조직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성과급으로 가야 된다. 모든 직원들을 동일한 비율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개인 성과 평가 안 하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독려해요? 그다음에 젖은 낙엽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걸러내죠? 그 이유 때문에 집단 성과급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층부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압박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성과급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조직과 개인을 통합해야 된다. 조직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는 다르지 않다.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경영이고 리더십이다. 이것을 위해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구를 주고 시스템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잘 묶어가면 복잡한 함수가 아니라 성과 평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과 지금 생각하시는 것을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이 현재 기업에 적용할 것과 혹은 나의 미래 기업에 적용할 것, 내가 창업한 뒤에 적용할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과평가의 목적은 공정이나 공평이 아닙니다. 그 함정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인적 자산과 물적 자산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성과 내고 성장하도록 돕는 평가인지가 좋은 평가인지 아닌지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인재와 조직을 개발하는 그러한 좋은 출발점과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용한 성과평가가 되기 위해서 개인 연간 성과평가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평가는 집단 성과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지 직원들이 예측이 가능하고 내가 경영자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직평가 다음에는 반드시 경영 의사결정이 일어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과 기업의 이해는 다르지 않다. 이것을 잘 통합하는 것이 경영과 리더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성과평가가 그런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CEO나 CHO, 현재와 미래의 CEO나 CHO에게는 그렇겠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많은 것들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과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성과평가를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잠재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것이 성과평가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전환하고 24년을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Q&A가 있는데요. 팀원에게 있어 성과와 성장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과 없이 성장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성장 없는 성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과는 작더라도 확실한 성과를 경험하게 해주면 사람이 계단식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문제가 나보다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사는 반드시 부하들이 작더라도 확실한 성공 경험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와 성장은 일종의 나선형처럼 성과 내면 성장하고 또 성과 내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서로 상승하는 기류를 타기 때문에 성과와 성장을 다른 것으로 보지 말고 두 개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볼까요? 반기마다 성과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취지는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몰입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성과평가를 운영하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성원들이 성과평가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도록 인사팀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아까 성과를 인재 개발에 성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 했잖아요.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특히 더 잘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것은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잘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서 그 일을 더 잘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각 사람의 약점을 무력화시키는 게 그 조직의 정의거든요.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치명적인 약점은 보완해주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재 개발에 이 성과평가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도구로는 아까 강점 개발 계획서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각 사람의 강점을 나의 올해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집중 의논하고 도와주면은 훨씬 사람이 더 자신감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성장하면서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OKR을 도입한 지 2년 차 되는 기업입니다. KPI 성과관리 방식 단점을 보완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상시 성과관리 방법의 정착 후에 OKR을 도입했습니다만 KPI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PI 방식의 평가 보상 시스템에 익숙해진 조직 문화는 소통과 참여에 인색하고 실무의 방해 요인으로 생각하여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이
문화로 정착되기 위한 힘든 과제를 HR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도구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BSC와 K-PA 했을 때는 성과가 작았고 OK를 사용해서 세계적인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갔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능하다면은 저희 이 기업에 제가 대표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대표가 움직여야 됩니다. 결국은 대표가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원래 리더의 일거수일투족은 의도되고 계획된 것으로 간주되고 관찰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하는 슬쩍 흘리는 말, 리더를 만나고 나오는 저 팀장의 얼굴로 사람들은 리더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리더가 변해야 됩니다. 리더가 정말 필요하면 OKR에 정말 고수를 만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필요하고 OKR은 평가의 도구보다는 성과를 내고 성장하기 위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조직을 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를 돕는 것,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적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지금 뭐 그동안에 나한테 도움을 준 일이 없어요 라는 것도 있겠고요. 내 할 일 하느라고 바쁜데 무슨 KPI 얼마 달성했는지 적어내라, 부하 면담했는지 적어내라, 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액션이었다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더하고 인사 담당자들이 성과관리 툴들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의뢰하는 일로 했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진짜 성과를 내고 성장하고 직원들을 돕고 시장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한 것으로 이거를 그 원래 목적에 맞게 했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드린다면 일단은 개인관계 이슈가 되는, 저는 개인 연관 성과 평가를 중단하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그것을 중단하면 아마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하나가 해결되면 나머지가 줄줄이 해결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볼 수 있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네, 시간이 뭐 거의 된 것 같은데 현장. 네, 제가 잠깐 현장 Q&A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현장 Q&A 작성을 해주셨다라고 하는데요. 화면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장 질문 첫 번째입니다. 장기 평가의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저희 회사는 평균 근속 연수가 1년 6개월 이하인데 장기 평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장기 평가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1년 6개월 만에 퇴사하면 회사 어려워지겠죠. 적어도 두세 명은 6년, 7년, 10년 일하지 않겠습니까? 장기 플랜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소수라도 나오면 좋기 때문에 장기 평가 권합니다. 보통 중기 평가는 한 직책에서 그 다음 직책으로 승진하는 3년 정도 보면 좋습니다. 3년에서 4년입니다. 3년 정도에서 4년이면은 이 사람이 역량으로 성과를 냈는지 아니면은 우연한 기회에 운이 좋아서 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는 3년에서 4년, 장기는 3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건 굳이 기간을 제한하지 않아도 핵심은 뭐냐면 창업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데 기여를 했냐,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이 브랜드가 생겨났을까,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유동성 위기에 몰려서 망할 뻔했는데 자금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라는 시각으로 보고 그것에 상응하는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장기 평가는 직원들이 회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 평가 도입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3시까지 현장 질문을 좀 진행을 할 텐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 담당자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어, 물론 기업마다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인사 담당자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거는 기업의 대표가 사실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기업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가령 어떤 기업은 몰입도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몰입도라는 것은 종합 점수거든요. 모든 것이 다 더해져 있는. 그래서 몰입도가 높은 인사 담당자, 그건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 사실 경영자가 제일 중요하지만 인사 담당자가 코디네이션을 하고 또 계속 직원들을 만나니까요. 그래서 성과 몰입도라는 것이 하나가 들어오면은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저는 꼭 순서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인재를 확보해서 그가 성과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일을 해내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앉히느냐, 한 사람을 잘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이 기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기업에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여러분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사람이 아무리 인사 담당자가 다른 걸 못했어도 확실한 한 명을 데려왔다. 그러면 그 사람 인사효과 A를 줘야 됩니다. 이 시야를 대표님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져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대표님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는 기업마다, 문화마다, 기업의 대표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현장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O, OKR 등 각 제도의 장단점이 있으니 각 조직에 맞춰서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던데 그럴 때 어떤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인데요. 아까 사실 도구보다는 누가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MBO든 OKR이든 하려면은 직원들하고 먼저 충분하게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령 OKR도 원래 OKR은 성과급에 적용하지 말아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인데 구글도 사실은 3분의 1을 OKR을 성과로 도입합니다. 성과급에 도입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MBO나 OKR을 할 때 이 과정에서 서로 인터액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직원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서로 공감대를 이뤄가느냐, 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먼저 신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신뢰관계가 되어지면 도구가 설령 미약해도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신뢰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출발은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일단 시작은 하되 원래 목적에 맞게 가고 있는지, 이거는 가령 인사 담당자랑 경영자가 만나야 됩니다. 직원들 만나서 소통하고 들어보고 이번에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가 이게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직원들한테 솔직하게 오픈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어른이잖아요. 알아서 하거든요. 잘 얘기하면. 그래서 직원들하고 그런 공감대를 함께 이뤄가는 것, 그런 신뢰가 있을 때 어떠한 도구를 쓰더라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신뢰 기반의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올바른 성과 평가 방식 그리고 현장 Q&A까지 좋은 인사이트를 전해주신 전준수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